시어머니 명의 예금 통장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봤는데요. 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이 직접 와야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납골당으로 데려갔어요. 네, 창고에 두었고 며칠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네, 그렇게 되면 재산 정리가 가능하겠죠?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무료예요. 돈 한 푼 안 들어요.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오늘도 사랑합니다. 가을 햇살이 창가로 스며드는 오후 김도연의 집은 겉보기엔 평범한 가정집처럼 보였습니다. 거실에선 텔레비전 소리가 작게 흘러나오고 부엌에선 찌개 끓는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나갔죠. 하지만 이 집안의 진짜 분위기는 그리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약 드실 시간입니다. 박미진이 작은 접시에 알약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엔 피로감이 묻어 있었죠. 소파에 앉아있던 한옥자는 흐릿한 눈빛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78세의 노인은 요즘 들어 기억이 자주 흐려졌지만 가끔씩은 놀랄 만큼 또렷한 말을 하곤 했습니다. 도연이는 어디 갔어? 옥자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지는 한숨을 쉬며 약을 건네주었죠. 회사에 계시죠? 바쁘시다고 하셨어요. 미진의 대답은 건조했습니다. 사실 도연은 회사 일이 끝나도 집에 곧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동료들과 술자리를 갔거나 골프 약속이 있다며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았죠. 어머니 간병은 온전히 아내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옥자는 약을 받아들고는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손자는 언제 와? 준호는 학원에 있어요. 늦게 올 거예요. 미지는 성의 없이 대답했습니다. 사실 준호는 할머니를 피하려고 일부러 늦게 들어오는 편이었죠. 치매 증상 때문에 같은 말을 반복하시는 할머니와 대화하는 게 힘들다고 했습니다. 저녁 무렵 도연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의 얼굴엔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도연이 거실로 들어서며 인사했습니다. 옥자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죠. 도연아, 왔구나. 옥자가 반가워하며 손을 뻗었습니다. 도연은 어머니 손을 잠깐 잡아드렸지만 곧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먼저 씻고 올게요. 오늘 너무 피곤해서요. 도연은 어머니와 오래 대화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치매 증상 때문에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거나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실 때가 있어서 대화하기가 어려웠거든요. 미지는 부엌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낮에는 자신이 모든 걸 감당하면서 도연이 들어오면 어머니는 온통 아들만 찾으시니 기분이 좋을 리 없었죠. 오늘 어머니가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 미진이 도연을 따라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그래, 힘들었겠다. 도연은 넥타이를 풀며 대충 대답했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톤은 아니었죠.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어. 전문 간병인을 알아봐야 할 것 같아. 미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지금도 병원비며 약값이며 만만치 않은데. 도연은 피곤하다며 대화를 더 이상 이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옥자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각자 방에서 휴대폰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옥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도연이 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면 그게 제일 좋아. 아들이 즐거워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미지는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서재에서 몰래 꺼낸 서류 봉투에는 부동산 관련 서류들과 병원 상담 안내서가 들어 있었죠. 요양원 비용을 알아본 것도 있었고 시어머니 명의로 된 예금 통장 사본도 있었습니다. 미지는 이 서류들을 번갈아 보며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늦은 밤 집안이 조용해지자 옥자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짐이 되고 있는 걸까? 치매라는 병 때문에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집에서 아들 곁에서 지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지는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이미 다른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죠. 휴대폰으로 어떤 번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상담받았던 박미진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하고 싶은데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미지는 평소보다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시어머니 옥자에게 평소보다 친절하게 대했고 약도 정성스럽게 챙겨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엔 알 수 없는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병원에 가셔야 해요. 미진이 옥자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정기 검진 받으실 날이에요. 옥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병원? 나 아픈 데 없는데. 어머니,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오라고 하셨잖아요. 미지는 부드럽게 설득했습니다. 사실 그런 약속은 없었지만 옥자는 기억이 흐릿해 확신하지 못했죠. 도연이는 알고 있어? 옥자가 불안한 듯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도연 오빠가 부탁하셨어요. 회사 일이 바빠서 못 따라간다고 하시면서요. 미진의 거짓말은 자연스러웠습니다. 도연은 아침 일찍 출근해서 이 대화를 듣지 못했거든요. 옥자는 마지못해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미지는 시어머니를 정성스럽게 챙겨드리는 척하면서 속으론 시계를 자꾸 확인했어요. 모든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했거든요. 어머니, 차가 왔어요. 미진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집 앞에 멈춰 서 있었어요. 운전석에는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미진과 눈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옥자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병원에서 보낸 전용 차량이에요. 어머니 같은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 서비스라고 하더라고요. 미지는 능숙하게 대답했습니다. 옥자는 여전히 석연치 않았지만 며느리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차에 탄 옥자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다니던 병원 가는 길과는 다른 것 같았지만 워낙 기억이 흐릿해서 확신할 수 없었어요. 미지는 옥자 옆에 앉아서 조용히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주무세요. 병원까지 좀 멀거든요. 미진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잠들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옥자는 피곤했는지 눈을 감았습니다. 차는 병원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도시 외곽의 한적한 곳이었어요. 납골당과 묘지가 있는 지역이었죠. 미지는 운전기사와 몇 마디 대화를 나누었지만
잠든 옥자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이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셔? 도연이 미진에게 물었습니다. 미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를 병원에 입원시켰어요. 입원? 갑자기 왜? 도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며칠 입원해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미지는 미리 준비한 설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럼 내가 병원에 가봐야겠네. 도연이 일어서려 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은 검사 중이라서 면회도 안 된대요. 내일 오후에 결과 나오면 그때 오라고 하더라고요. 미진이 도연을 말렸습니다. 어머니도 편히 계시게 해드렸으니까 걱정 마세요. 도연은 뭔가 이상했지만 아내의 말을 믿었습니다. 사실 그도 어머니 간병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마음 한편으론 안도감을 느꼈거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지는 평소보다 밝은 표정으로 지냈어요. 집안 청소도 부지런히 하고 도연에게도 더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마치 큰 짐 하나를 덜어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오후 도연의 휴대폰에 이상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나 아직 안 죽었다. 앨범은 찾았니? 도연은 문자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음이었어요. 누가 보낸 건지 무슨 의미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여보, 이 문자 뭐지? 도연이 미진에게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미진의 얼굴이 순간 경직되었지만 곧 평소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스팸 문자 아닐까요? 요즘 이상한 문자 많이 온다고 하던데요. 앨범이 뭘까? 도연이 의아해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고등학생인 아들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아빠, 엄마, 저 왔어요. 준호야, 할머니 입원하신 거 알고 있지? 도연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네, 엄마한테 들었어요. 언제 퇴원하세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모르겠다. 검사를 더 받아보셔야 한대. 도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준호가 갑자기 무언가를 기억한 듯 말했습니다. 아, 맞다. 할머니 방 정리하다가 이상한 앨범 하나 찾았어요. 도연과 미진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앨범? 도연이 되물었습니다. 네,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어요. 오래된 사진들이랑 편지 같은 게 들어있더라고요. 준호가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미진의 얼굴이 또 한 번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그 앨범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거든요. 어딨어? 그 앨범? 도연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제 방에 가져다 뒀어요. 할머니 옛날 사진들 같은데 모르는 사람도 많이 나와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도연의 휴대폰에 또 다른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수진이를 기억하니? 앨범 속 그 아이를. 도연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미지는 창백한 얼굴로 그 문자를 바라보았어. 그 무렵 김태섭은 아내 옥자가 사라진 후부터 계속 불안한 마음을 달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80세의 노인이지만 아직 정신은 또렷했던 그는 며느리 미진의 행동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입원했다고? 그런데 왜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지? 태섭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평소 옥자는 어디를 가든 남편에게
미리 말하는 편이었는데 병원에 간다는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던 것이죠. 태섭은 며칠 전 일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미진이 유난히 부산하게 움직이던 모습, 모르는 전화번호로 몰래 통화하던 모습, 그리고 서재에서 서류들을 뒤지던 모습까지 모든 것이 수상했습니다. 이상해, 분명히 뭔가 이상해. 태섭은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스럽게 준비를 해뒀던 것이 있었죠. 사실 태섭은 아내가 사라지기 전날 옥자의 목걸이에 작은 위치 추적기를 몰래 달아뒀습니다. 요즘 치매 환자들이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뉴스를 본 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인터넷으로 주문한 것이었어요. 손가락 마디만 한 작은 기기였지만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달아둔 게 지금 도움이 될 줄이야. 태섭은 스마트폰을 꺼내 위치 추적 앱을 실행했습니다. 처음엔 사용법이 어려워서 손자 준호에게 도움을 받아 설치했던 앱이었죠. 앱이 로딩되자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빨간 점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태섭은 그 위치를 확인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야? 납골당? 태섭의 손이 떨렸습니다. 위치가 시 외곽에 있는 대형 납골당 근처를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왜 옥자가 거기에? 태섭은 급히 위치 기록을 확인해 봤습니다. 며칠 전부터의 이동 경로가 모두 저장되어 있었어요. 옥자가 집을 떠난 그날 직접 병원으로 간 것이 아니라 납골당 방향으로 이동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태섭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분명해졌거든요. 그날 밤 태섭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위치 추적 앱을 확인했지만 빨간 점은 여전히 납골당 근처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혹시 아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태섭은 미진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보다 훨씬 밝은 표정으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마치 큰 걱정거리가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진아, 병원에서 연락 온 거 없어? 태섭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어머니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며칠 더 지켜보자고 하시네요. 미진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한번 가봐야겠는데 병원이 어디야? 태섭이 추궁했습니다. 미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면회 시간이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이 당분간은 가족 면회를 제한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병원 이름은 알아야 하지 않겠어? 태섭이 계속 물었습니다. 성모병원이에요. 하지만 정말로 면회는 안 된다고 했어요. 미진이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태섭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고 있었어요. 성모병원은 시내에 있는데 위치 추적기는 완전히 다른 방향의 납골당 근처를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미진이 조용히 외출 준비를 하는 모습을 태섭이 목격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며느리는 도연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살금살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태섭은 재빠르게 옷을 걸치고 며느리를 뒤따랐습니다. 8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은 생각보다 빨랐어요. 아내를 찾겠다는 일념 때문이었죠.
미진은 집 앞에 세워둔 차에 탔습니다. 태섭은 미리 준비해둔 택시를 타고 뒤를 따랐어요. 택시 기사에게는 저 차를 따라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1시간 정도 달린 후 미진의 차는 시 외곽의 납골당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태섭의 예상이 맞아떨어진 것이었어요. 위치 추적기가 가리킨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기다려 주세요. 태섭이 택시 기사에게 말하고 조심스럽게 내렸습니다. 미진은 차에서 내려 납골당 뒤편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관리사무소와 작은 창고들이 있었어요. 태섭은 숨어서 며느리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미진은 창고 중 하나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태섭은 눈을 비비며 더 자세히 봤습니다. 저게 옥자야? 태섭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미진이 검은 봉투 같은 것에서 사람을 끌어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은 분명히 아내 옥자였습니다. 옥자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어요. 미진은 옥자에게 물과 음식을 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딘가에 감금해 두고 있는 것 같았어요. 태섭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아내를 납골당 창고에 가둬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는 병원에 입원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요. 이 악독한 년이 태섭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우선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태섭은 휴대폰으로 미진의 행동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어느 정도는 촬영이 가능했어요. 납골당 입구에 있는 감시 카메라도 확인했습니다. CCTV. 저기에 다 찍혔을 거야. 태섭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범행이 모두 기록되었을 것이었거든요. 미진은 1시간 정도 창고에 머물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옥자를 다시 검은 봉투에 감싸서 창고 안에 두고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차에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태섭도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아내가 그런 곳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내일 당장 도연이한테 말해야겠어. 태섭은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말로만 해서는 믿지 않을 것 같았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섭은 도연을 따로 불러 어젯밤에 목격한 일을 털어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진이 계속 근처에 맴돌아서 기회를 잡을 수 없었어요. 게다가 도연은 회사 일이 바빠서 서둘러 나가버렸죠. 아버지, 아침 드세요. 미진이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섭에게는 그 목소리가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렸어요. 태섭은 며느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미진아, 어젯밤에 어디 갔다 왔어? 미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곧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저 어디 안 갔는데요. 집에서 계속 있었어요. 그래, 차 소리가 들렸는데 태섭이 떠보았습니다. 아, 그거요? 밤늦게 택배차가 지나갔더라고요. 요즘 새벽 배송도 하잖아요. 미진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진이 문을 열어보니 28살 정도의 젊은 여성이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간병인 파견업체에서 나왔습니다. 예약하신 수진입니다. 젊은 여성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태섭은 깜짝 놀랐습니다. 간병인? 누가 부른 거야? 미진이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아, 그게 아버지 혼자 계시기 힘드실까봐 미리 알아뒀거든요. 어머니가 입원하신 동안 아버지 돌봐드릴 분을. 그런 건 미리 상의하고 해야지. 태섭이 화를 냈습니다. 수진이라는 간병인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중간 키에 단정한 외모를 하고 있었고 눈빛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슬픈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나 봅니다. 수진이 사과하며 돌아서려 했습니다. 아니에요, 잠깐만요. 태섭이 수진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는 문득 이 여성이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수진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는 그녀의 시선이 어딘가에서 멈췄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었습니다. 가족 사진이 참 많으시네요.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집은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해서요. 미진이 은근히 자랑하는 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섭은 그 말이 얼마나 허황된지 알고 있었죠. 수진은 사진들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한옥자가 찍힌 사진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분이 할머니시군요. 네,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계세요. 미진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병원인가요? 수진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진이 잠깐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성모병원이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그 대답을 예상했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방 좀 봐도 될까요? 나중에 퇴원하시면 간병할 때 참고하려고요. 수진이 요청했습니다. 태섭이 앞장서서 옥자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수진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서랍장 위에 놓인 작은 액자들, 옷장 안의 옷들, 그리고 침대 옆 테이블까지 세심하게 살펴봤습니다. 할머니는 어떤 분이세요? 수진이 태섭에게 물었습니다. 태섭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착하고 순한 사람이에요. 가족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특히 손자를 너무 예뻐하죠. 수진은 침대 옆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약통들과 함께 작은 메모지들이 있었어요. 옥자가 기억을 돕기 위해 적어둔 것들이었습니다. 도연이 마이너스 아들, 회사원 준호 마이너스 손자, 고등학생 미진이 마이너스 며느리. 수지는 그 메모들을 보며 뭔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때 서랍 깊숙한 곳에서 더 작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어요. 목걸이 안에 진실이 있다. 수지는 그 메모를 조용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태섭은 그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할머니가 평소에 목걸이를 하고 계셨나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아, 네. 금목걸이 하나를 항상 끼고 계셨어요. 젊었을 때부터 계속 차고 다니시는 거라서. 태섭이 대답했습니다. 그때 미진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뭘 그렇게 자세히 보세요? 간병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수진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은 다시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간병인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용무가 있다며 태섭만 따로 만나자고 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할머니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태섭은 놀란 눈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뭘 안다는 거요?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신 게 아니에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섭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모병원에 확인해 봤거든요. 한옥자라는 이름으로 입원한 환자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태섭은 수진이 자신과 같은 의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당신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수진이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냥 간병인이 아니에요. 그럼 뭐요? 태섭이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수지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가 찍힌 사진이었어요. 저는 한옥자 할머니. 수진이 말을 멈췄습니다. 할머니의 뭐요? 태섭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딸입니다. 수진이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태섭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옥자에게 딸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럼 도연이는? 태섭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오빠예요. 하지만 오빠는 제 존재를 몰라요. 엄마가 저를 보낸 지 너무 오래되어서요. 수진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태섭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앨범 속 사진, 이상한 문자 메시지, 그리고 지금 나타난 수진까지. 그럼 당신이 그 문자를? 태섭이 물었습니다. 네. 엄마를 찾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며느리분이 엄마를 어디로 데려간 건지.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섭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수진과 함께라면 옥자를 구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태섭은 수진의 고백을 듣고 난 후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옥자의 친딸이 나타난 이상 이제 도연에게도 모든 사실을 알려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수진 씨, 우선 도연이부터 만나봅시다. 옥자가 어디 있는지 제가 알고 있어요. 태섭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엄마가 어디 계신지 아세요? 태섭은 어젯밤 목격한 일들을 수진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위치 추적기 이야기부터 납골당 창고에서 본 충격적인 장면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그런 일이. 수진이 손으로 입을 막으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것 같았어요. 손에는 준호가 찾았다던 앨범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준호한테서 앨범을 받아왔는데. 도연이 말하다가 거실에 앉아 있는 수진을 보고 멈췄습니다. 이분은 누구세요? 태섭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앉아라. 너한테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무슨 이야기요? 도연이 의아해하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먼저 그 앨범부터 보자. 태섭이 도연의 손에서 앨범을 받아들었습니다. 앨범을 펼치자 오래된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젊은 시절의 옥자와 태섭, 그리고 어린 도연의 모습들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중간쯤에서 낯선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옥자가 어린 여자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아이는 도연과는 다른 아이였습니다. 사진 뒤편에는 수진이 첫 돌이라고 적혀 있었죠. 수진이?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이름, 요즘 자꾸 들리는데.
태섭이 수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이분이 바로 수진이다. 너의 여동생이야.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여동생이라니. 저한테는 형제가 없는데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저는 수진이에요. 엄마가, 어머니가 저를 보낸 지 20년이 넘었어요. 도연의 손에서 앨범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가 왜 당신을? 오빠가 10살 때였어요.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어머니가 저를 친척집에 보내셨죠. 임시로 보낸다고 하셨는데 그게 영영 이별이 될 줄은 몰랐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섭이 끼어들었습니다. 도연아, 그때 너는 어려서 기억 못할 거야. 수진이를 보낸 후에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앨범을 다시 펼쳐보니 더 많은 단서들이 나왔습니다. 수진에게 보낸 편지들의 사본, 송금 내역서, 그리고 수진이 보낸 편지들까지 모두 보관되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이 모든 걸 다 간직하고 계셨구나. 도연이 감정이 복받쳐 올라 말했습니다. 수진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그리워했어요. 연락이 끊긴 후에도 계속 찾았는데 이사를 다니셔서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때 앨범 마지막 페이지에서 편지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봉투에는 수진아, 미안하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도연이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옥자가 수진에게 쓴 마지막 편지였어요. 수진아, 엄마가 너를 보낸 건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너를 포기한 게 아니라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엄마는 항상 너를 사랑한다. 편지를 읽는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그는 충격을 받았어요.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목걸이 안에 USB를 확인해라. 거기에 모든 진실이 들어있다. USB?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목걸이에 USB가 있다고요? 태섭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려던 거야.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계신 게 아니라. 그 순간 미진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거실의 분위기를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당신들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미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연이 벌떡 일어나며 미진을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어머니를 어디로 데려간 거야? 뭐라고요? 어머니는 병원에. 미진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거짓말 그만해.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성모병원에 확인해 봤어. 한옥자라는 환자는 입원한 적이 없다고 하더군. 미진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게 어떻게? 수진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제가 확인했어요. 어머니는 그 병원에 계시지 않아요. 당신은 또 누구야? 미진이 수진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한옥자 어머니의 딸 수진입니다. 수진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진은 뒷걸음질 치며 말했습니다. 딸이라고? 말도 안 돼. 시어머니한테는 아들밖에 없어. 도연이 앨범을 들고 미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걸 봐. 어머니가 모든 걸 기록해 두셨어. 수진이가 내 여동생이라는 것도 당신이 어머니를 어디로 데려갔는지도 다 알아냈어. 아니야. 나는 정말로 어머니를 병원에. 미진이 계속 부인했습니다.
태섭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건 뭘로 설명할 거야? 태섭은 위치 추적 앱을 보여줬습니다. 빨간 점이 납골당 근처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어머니 목걸이에 위치 추적기를 달아뒀다. 어머니는 지금 납골당 근처에 계셔. 내가 어젯밤에 다 봤어. 태섭이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미지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가봅시다. 도연이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어디 계신지 확인해 보자고요.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따라가겠어요. 엄마를 꼭 찾아야 해요. 미지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미진이 주저앉은 채로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고 있을 때 현관문에서 열쇠 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어요.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한옥자가 말끔히 씻은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옷도 깔끔하게 갈아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또렷했어요. 어머니, 도연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수진도 눈물을 흘리며 옥자에게 달려갔습니다. 옥자는 조용히 거실로 들어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가져온 가방에서 그 유명한 앨범을 꺼내 놓았어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모두들 앉으세요. 옥자가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치매 증상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정상적인 모습이었어요. 미지는 유령을 본 것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어떻게, 미진아, 너도 앉아라. 옥자가 며느리를 향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도연이 어머니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옥자는 수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많이 컸구나. 엄마가 너를 알아보지 못할까봐 걱정했는데. 엄마. 수진이 흐느끼며 옥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태섭도 아내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옥자야,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위치 추적기로 내가 납골당에 있는 걸 알고. 옥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목걸이에 그 작은 기계를 달아준 덕분에 살 수 있었어요. 그럼 정말로 납골당에 계셨던 건가요? 도연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옥자는 앨범을 천천히 펼치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미진이가 나를 병원에 간다고 했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평소와 다르게 너무 친절하더라고요. 미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차에 타고 보니 가는 길이 이상했어요. 병원 가는 길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새로운 병원이라고 하더군요. 옥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곳은 납골당이었어요. 미진이가 나를 창고로 데려가더니 옥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이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창고에 가둔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며느리가 나를 이런 곳에 데려왔는지. 옥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미진이가 하는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모든 사람의 관심이 옥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미진이가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더라고요. 이제 시어머니 문제는 해결됐다. 재산 정리하면 연락하겠다고 하더군요. 옥자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진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이에요? 당신이 정말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미진은 여전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옥자가 목걸이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다행히 여보가 이 목걸이에 위치 추적기를 달아줘서 누군가 나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버텼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참을 만했어요. 미진이가 하루에 한 번씩 음식과 물을 가져다 줬거든요. 아마 바로 죽이기는 어려우니까 천천히 약하게 만들려던 것 같아요. 옥자가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태섭이 분노로 떨며 말했습니다. 그런 악독한 짓을 어떻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옥자는 미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진아,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알겠어. 내 재산 때문이겠지? 미진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미진아, 너도 이 가족이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니? 옥자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도연이 격분하며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정말 어머니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를? 나는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 미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잠깐만이라고? 수진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엄마를 납골당 창고에 가둬놓고 잠깐만이라고요? 옥자가 손을 들어 모두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만해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어머니, 그런데 어떻게 나오신 거예요? 도연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옥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진이가 도와줬어요. 모든 시선이 수진에게 향했습니다. 어젯밤에 수진이가 납골당에 나를 찾아왔어요. 할아버지가 위치를 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옥자가 설명했습니다.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엄마의 위치를 알려주셔서 밤에 혼자 갔어요. 경비원에게는 납골당에 성묘하러 왔다고 했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수진이가 나를 다른 곳으로 옮겨줬거든요. 옥자가 덧붙였습니다. 태섭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위치 추적기가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었구나. 옥자는 앨범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수진이가 찾아줬어요. 봉투 안에는 작은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USB에는 미진이가 나에게 했던 모든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몰래 녹음해 둔 거예요. 옥자가 USB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미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치매인 척했지만 사실 나는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지. 옥자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치매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것이었어요. 미안하다, 수진아. 도연이 너한테도 미안하다. 옥자가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진이 너의 마음도 이해하려 했다 근데 날 버리다니. 옥자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옥자가 USB를 테이블 위에 놓자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가져와 USB를 연결했어요. 모든 사람이 화면을 응시하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미진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여보세요? 네, 박미진입니다. 시어머니 문제 말인데요. 네, 요양원은 너무 비싸고 다른 방법 없을까요?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진이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알아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두 번째 파일에서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시어머니 명의 예금 통장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봤는데요. 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이 직접 와야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진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는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세 번째 파일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진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이었어요. 오늘 납골당으로 데려갔어요. 네, 창고에 두었고 며칠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네, 그렇게 되면 재산 정리가 가능하겠죠? 도연은 노트북을 닫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게, 이게 정말이에요? 미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내가 미쳤었어. 정말 미쳤었다고. 미쳤다고? 태섭이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너의 시어머니를 죽이려고 했으면서 미쳤다는 말로 끝내려고 하나? 옥자는 조용히 서재로 가서 서류 한 뭉치를 가져왔습니다. 미진아, 이것들도 다 알고 있었어. 서류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장고 증명서, 그리고 미진이 몰래 복사해둔 각종 서류들이 있었어요. 내가 내 서류들을 몰래 복사해서 어디에 상담받으러 다녔는지도 다 알고 있어. 옥자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이 서류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예금이 이렇게 많았나요? 내 아버지가 평생 모은 거야. 나중에 너희들 주려고 아껴뒀는데. 옥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이 모든 재산을. 그때 미진이 갑자기 머리를 들며 소리쳤습니다. 그 여자가, 그 여자가 재산 노리고 돌아온 거야. 모든 사람이 미진을 바라봤습니다. 미진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20년 넘게 연락도 안 하던 딸이 갑자기 나타나서 재산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미진이 수진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수진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재산에는 관심 없어요. 그냥 엄마를 찾고 싶었을 뿐이에요. 거짓말이야. 분명히 돈 때문에 나타난 거야. 미진이 계속 소리쳤습니다. 태섭이 미진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재산을 노린 건 내가 아니었나? 수진이는 어머니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도우러 온 거야. 도연도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진아, 이제 그만해.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하고 사과해. 하지만 미진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시어머니 간병하느라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간병? 옥자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언제 진심으로 날 돌봤어? 매일 밥 해드리고 약 챙겨드리고. 미진이 변명했습니다. 의무감으로 한 일과 진심으로 한 일은 달라. 옥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섭 아버지, 도연이, 수진이 모두에게 나눠주기로 했어. 그럼 저는? 미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옥자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내 재산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미지는 무릎을 꿇고 옥자 앞에 엎드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용서를 빌어? 태섭이 화를 냈습니다. 옥자를 죽이려고 해놓고 수진이 옥자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재산은 괜찮아요. 저는 엄마만 찾으면 되니까. 아니야, 수진아.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 옥자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엄마를 구해준 거잖아. 도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가 어머니를 구해줬으니까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어요. 미지는 계속 울면서 빌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미진아, 너는 이 집에서 나가야 해. 도연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우리 결혼한 지 20년인데. 미진이 애원했습니다. 20년 동안 내 어머니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옥자는 유언장에 서명을 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수진아,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되자.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이제 절대 떨어지지 않을게요. 미지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된 그녀에게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태섭이 경찰서에 신고하자고 했지만 옥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떠나게 해주자. 더 이상 우리 가족과 엮이지 않는 조건으로. 도연도 어머니의 뜻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미지는 그날 밤 짐을 싸서 집을 떠났어요. 아무도 그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오후 한적한 골목에 자리한 작은 전통찻집에서 은은한 차 우리는 향이 퍼져나왔어요. 찻집 입구에는 옥잔의 차이약이라는 예쁜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찻집 안에서는 한옥자와 수진이 나란히 앉아 차를 우리고 있었어요. 어머니와 딸이 함께하는 시간이었죠. 옥자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고 수진도 마음의 평화를 찾은 듯 보였습니다. 이 차는 뭐예요? 손님 한 분이 물으셨습니다. 국화차예요.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요즘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이 찾으시죠. 수진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옥자는 차를 우리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차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어요. 어릴 때부터 차 우리는 걸 좋아했거든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수진이 옥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찻집은 생각보다 손님이 많았어요. 근처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들르기도 하고 연세 드신 분들이 오후에 찾아와 차 한잔하며 담소를 나누곤 했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함께 운영하는 찻집이라는 소문이 나면서 더욱 유명해졌죠. 오후 3시쯤 현관문이 열리며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선물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수진아, 안녕. 도연이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도연아, 왔구나. 오늘은 일찍 끝났네. 옥자가 반가워하며 아들을 맞았습니다. 네, 오늘은 회사에서 일찍 나올 수 있었어요. 어머니 찻집도 구경할 겸 해서요. 도연이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찻집은 정말 아늑했습니다. 한옥의 분위기를 살린 인테리어의 따뜻한 조명, 그리고 곳곳에 놓인 작은 화분들이 편안한 느낌을 주었어요.
오빠, 차 한잔 할까요? 수진이 도연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뭐가 제일 맛있어? 도연이 메뉴판을 보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엄마가 직접 우린 보이차를 추천해요. 깊은 맛이 일품이에요. 수진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옥자가 정성스럽게 차를 우려주었습니다. 도연은 차를 마시며 감탄했어요.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이런 재주가 있으신 줄 몰랐네요. 젊었을 때부터 차 우리는 걸 좋아했는데 그동안 기회가 없었지. 옥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태섭이었어요. 손자 준호와 함께였죠. 할아버지, 준호야. 수진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수진 이모, 안녕하세요. 준호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이제 준호는 수진을 진짜 이모처럼 따랐어요. 할머니, 오늘 바둑 한 판 어때요? 준호가 옥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우리 손자와 바둑 두자. 옥자가 기뻐하며 바둑판을 꺼냈습니다. 옥자는 찻집 한편에 마련된 바둑 코너에 앉아 옥자와 바둑을 두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와 손자의 정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준호야, 요즘 학교 생활은 어때? 옥자가 바둑돌을 놓으며 물었습니다. 좋아요, 할머니. 그런데 할머니가 이렇게 건강해지시니까 더 좋아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옥자는 그 말을 듣고 뭉클해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자신을 걱정해주고 사랑해준다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수진아, 찻집 일은 어때? 힘들지 않아? 도연이 여동생을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전혀요. 엄마랑 함께 하니까 재미있어요. 그리고 손님들이 차를 마시고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 보람차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저녁 무렵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옥자는 가족들을 위해 특별한 차를 우려주었어요. 이건 뭐예요, 어머니? 도연이 물었습니다. 가족 차라고 해야 하나? 내가 직접 블렌딩한 거야. 여러 가지 차를 섞어서 만든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차지. 옥자가 설명했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맛이었어요. 마치 가족의 사랑을 마시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 차 정말 맛있어요. 수진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가족이 다시 모이게 된 걸 기념해서 만든 거야. 옥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섭이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옥자야, 그때 내가 사라졌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미안해요, 여보. 하지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수진이를 다시 만날 수 있었잖아요. 옥자가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준호가 호기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어디 갔어요? 도연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먼 곳으로 떠났어. 다시는 우리 곁으로 오지 않을 거야. 미지는 그 후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가족들도 더 이상 그녀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준호가 순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옥자는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수진이 옥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 절대 떨어지지 말아요. 당연하지. 이제 우리는 영원히 함께야. 옥자가 딸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고 찻집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졌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둘러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가을 바람이 나뭇잎을 흩날리며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찻집 안은 따뜻하고 평화로웠어요. 진짜 가족의 사랑이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옥자는 가족들을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모든 고통과 시련이 있었지만 결국 우리는 다시 만났구나. 찻잔을 들고 있는 옥자의 손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차 속에 녹아있는 것은 단순한 차잎의 맛이 아니었어요. 가족에 대한 사랑,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따뜻한 불빛 속에서 웃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이 창문을 통해 바깥으로 비쳤습니다. 삶은 다시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